자, 어떻게 공부는 잘 되고 계시는지, 그죠? 혹시 또 지금 이 강의가 모처럼 만에 한번 들어와서 듣는 건 아닌지. 예, 그러니까 비대면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접해봐가지고, 예, 걱정도 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예,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예, 하루에 단 한 강을 보든 한해 있더라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상권 분석 이론이라고 해서 레일리, 컨버스,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계산은 안 되시더라도 레일리가 이제 유인력의 크기는 도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논리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는 이제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고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했다라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허프 모형에서는 점포에 대한 어떤 이제 매상고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시장 점유율이나 매상고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교통 조건이 안 좋을수록 마찰 개수의 값은 커지게 돼 있다는 거. 예, 그런 이제 포인트 되는 것 정도를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돌아가면서 자꾸 조금씩 이론을 좀 확대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교재 보시면은, 예, 152페이지가 되겠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해놨는데요.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애플밤이라는 그 학자가 만들어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권의 범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상권의 범위를 측정해서 이거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에 특정한 이 점포가 있었을 때 이 점포의 전체 매출액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1차 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들이 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이제 격자 존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점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이 분포도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느냐를 것을 지도상에 우리가 표시하는 거죠. 2차 상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0에서 15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게 2차 상권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존재하는 분포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공간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그래서 이 상권의 범위를 우리가 규정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뭐를 활용할 수 있냐면요.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요. 고객의 특성도 조사할 수 있고 광고 및 판촉 전략을 수립할 때도 유용하게. 모든 이제 우리가 점포에서는 세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일에 따른 마케팅을 할 때 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것은 1차하고 2차 상권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그게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우리가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는요. 한 번 여러 번 시험에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해 드리냐면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전혀 안 나오다가 그게 재작년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정도는 인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공간 균배 원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도시 안에 우리가 보면 M이라는 게 있고 이게 중심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X1이라는 것은 이제 상권, S2도 이제 상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상권이라는 게 결국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있는 고객들은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요. 어떤 기호 이런 거는 다 동질적이라고 가정할 때 이 안에 이제 이 도시 안에 점포가 입점을 할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포의 성격에서 보시면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또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은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균배 원리에서 조건과 내용이 있고 결론이 있으면 결론을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시장이 좁다라고 해놨죠. 시장이 좁다라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 탄력성이 적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통비의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는 계층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이라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요,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러 갈 때는 별 아무런 이런 교통비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러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시장이 넓다는 얘기는 고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통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점포가 입지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백화점은 도시의 중심에 있지만 담배를 파는 점포들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서 다 존재하는 그런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따라 점포의 유형별 분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집재성, 산재성,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건요, 동종 업종의 점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가운데 집재성 점포는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가구라든가 의류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점포를 얘기를 하고요. 산재성은 이제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그래서 우리가 잡화점이나 세탁소라든가 목욕탕 이런 데들은 동네마다 이제 있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간상에서 농기구를 취급하는 데는 주로 이 농촌 있죠. 이런 데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점포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가끔 집재성과 또 집심성에 대한 거를 이제 틀리게 해서 이제 유도한 적도 있으니까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집심성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백화점 이제 이런 것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뭐 고급자 들어가는 애들은요, 전부 다 1950년대 이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청요리집, 중국 요리집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뭐 중국집 가려고 그러면 다 명동이라든가 도심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교통비용을 들여서 요리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동네 장사를 할 수는 없고 중심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곳에 포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점포의 유형별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54페이지에 보시면 상품의 종류별 입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의품점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편의품점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편의점 아시죠?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게 편의품이에요. 이게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일상의 필수품을 취급하는 점포고요. 그 다음에 이 선매품점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 선매품이라는 게 쇼핑굿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하니까 의류나 가구점을 얘기하는 경우고요. 이게 전문품점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얘네는 지금 보게 되면 브랜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만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좀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가 명품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경우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하지만 이윤율은 높아지겠죠. 그런 유형의 점포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요게 이제 시험상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 이제 언급이 된 건데,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 원칙이라는 거죠.
예, 점포가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킹해야 될 요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소매점포의 입지 원칙은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한 8가지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넬슨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양립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립성이라는 거는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고객의 유동이 많고요. 고객이 이동을 할 때 자동차 등과 같은 이런 교통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점포가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점포가 입지하려고 그러면 경합성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에 점포가 입지해야 되고요. 고객의 중간 유인이라는 것은 기존 점포가 있고 고객이 있는 그 중간에 점포가 들어서서 이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좋은 쪽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이 고객이 우리가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양립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 입지에 대한 거는 뭐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이제 3장에 가시면은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63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책론의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을 보시면 정책의 의미 기능서부터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까지 이렇게 해서 4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흐름의 패턴이 바뀐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한 4문항에서 5문항 나오던 이 단원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6문항에서 7문항까지도 언급이 됐어요. 그만큼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변화라든가 또는 인용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고요. 그걸 어떻게 통제라든가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요즘은 정책론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예, 그거를 조금 인식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164페이지에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이 정책론에서 요즘은 그래서 이 정책론도 예,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능이라는 게 역할인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 이제 개념에 보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는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있죠. 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의 편제가요. 부동산 문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부동산 문제 중에서 토지 문제가 있으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정책이,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래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경제적인 요건으로 바뀌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고요. 토지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토지가 부족한 거죠. 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형 토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부족하니까 땅값이 상승해요. 근데 이게 땅값 상승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도권에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만한 택지가 부족하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융자를 받든 뭐를 하든 간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차익이 생기죠. 그렇죠?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 10억에 샀는데 15억이 됐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투기 심리라는 게 들어가고요. 사회 불평등의 심화가 발생하죠. 야, 그러면 뭐 나는 언제 집 한번 사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또 땅값이 오르게 되면요.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지죠.
그 시장에 이제 보면은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은 이 정체 구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면 도로를 확장시켜 주고 싶어도 이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라는 게 뒤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집가구에 따른 이제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고요. 그래서 땅값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것은 또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요. 그럼 투기는 또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생기죠. 굳이 개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가지고만 있어도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66페이지 상단에 가면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래서 땅값 상승을 인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 소득 분배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 토지 소유의 불평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득 분배 이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국민 소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한 3만 불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 3만 불이라고 그랬을 때 모든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이 3만 불이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전체에서 생산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계층별로 골고루 분배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10분위 분배의 로렌스 곡선, 그 다음에 지니 개수 이런 걸 활용하는데요.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거기서 우리가 로렌스 커브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요. 소득하고 이제 인구에 대한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가는 게요. 이게 완전 평등선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 전체 소득의 50% 있죠. 이게 전체 인구의 50%에게 또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25%에게 그럼 균등하게 배분이 되잖아요. 전체 소득의 75%가 전체 인구의 75%에게 배분이 된다는 얘기는 참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50%에게 또 전체 소득의 50%가 전체 인구의 75%에게 그러면 나머지 50%는 25%의 인구가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확산이 되면 될수록 불공평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로렌스 커브예요. 이게. 그래서 로렌스 커브라는 게 이쪽으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나라마다 이 로렌스 커브에 대한 이 기울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전체 면적 기준에 했을 때 이 로렌스 커브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을 측정한 것을 우리가 지니 개수라고 얘기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에서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은 주택 문제라는 것도 주어져 있죠. 주택 문제를 크게 나누면요. 양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적이라는 것은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요. 이 국가가 이제 건국이 되고 나면은 일단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팽창을 시키는 전략을 우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요. 질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는 소득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에 대한 주택 서비스를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980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대졸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한 600-700 수준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때의 주택 가격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1억 미만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몇 년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융자 조금 끼면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2020년 정도가 됐었을 때는요. 연봉이 한 3천만 원 수준이 됐었을 때 그죠? 지금의 주택 가격이 한 10억대 수준이라고 그러면 3천만 원 벌어가지고는 10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3억만 하더라도 10년인데요. 10억이면 30년이 넘게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소득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지만 그에 비례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주택 서비스 양도 비슷하게 증가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따지기가 조금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 질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그 16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박스에 공가 현상이라고 있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마찰적 공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예 용어상에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니까 예, 마찰적 공가라는 건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건 일시적 공가예요. 예, 옛날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A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가 예,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어요. 그리고 B라는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직을 하는데 B라는 기업에는 2021년 1월 10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열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실업자인 상태죠. 그런데 영구적인 실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실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주거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이때 이제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기전도 다 됐는데, 안에 인테리어 공사 하느라고 한 열흘 비워둔 경우죠. 예, 그런 걸 마찰적 공가라고 그러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요. 그래서 168쪽에 가면 상단에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질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우리가 PIR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부분은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예, 우리가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소득이 3천만 원인데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죠? 이해하기 쉽게 9억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30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몇 년 걸리면 30년 걸리면 9억짜리 집 하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 대비 주택을 구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거고 이 용어도 작년 시험에 처음 활용을 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 예, 그래서 근데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문의 형식을 빌려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있을 때요.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 이거 보시면은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고요. 지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수단의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글자만 딸 때는 이렇게 악비지해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비가 빼가지고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악화라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 문제라는 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요. 계속 오르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비가역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용어상에서 가끔 쓰니까 자,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 가격이 5억에서 7억, 7억에서 10억 올라갔었을 때 이 올라간 가격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냐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역성.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문제는 지금 2020년, 2021년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만은 아니란 얘기죠. 10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도 역시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또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 수단도 다양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규제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거래하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하니까 금융도 규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분도 예를 들어서 과세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해결 수단이라는 게 하나의 논리만 갖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169쪽에 이제 하단에 가면 부동산 정책의 기능이라고 명시를 하죠. 그게 이제 근래 들어서는 요 제목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 정책의 기능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고 있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정부는 사회적인 목표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요. 이 사회적인 목표라는 것은 형평성 또는 효율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는 소득 재분배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렵죠.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재벌 그룹 중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면서 왜 상속세 발생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 상속세를 부과해서 정부가 어떤 이제 국가 경영을 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세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소득 재분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개선을 하거나 또는 소득 재분배 있죠. 이런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뭐냐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이 시장의 역할이라는 건요. 시장에서 교환을 성립하도록 해줄 때 그 교환은 가격을 매개로 해서 조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가격을 매개로 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조정되지는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170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개입 방법이 있죠. 그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할 때는요. 직접 개입이 있어요. 요거는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들이기도 하고 또 지상에 공급하기도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투자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공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직접 개입 수단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이게 시험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이라는 건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담금이 있죠. 우리가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하면은 개발 이익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갑자기 도로나 역이 생겨갖고 땅값이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세금 있죠.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인 부분에 있을 때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라는 걸 해서 투기적인 거래라든가 투기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용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지구제라든가 또는 건축규제 이런 거를 쓸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시험상에서는요.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냐를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구별을
포인트를 삼아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경제적 기능에서 시장의 실패를 우리가 수정한다 그랬을 때 시장 실패라는 게 어떤 것이며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따른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원인, 그 중에서도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가 중요하고요.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런 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